김도현은 고요했다. 그의 작업실은 홍대 거리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오래된 나무 이젤 위에는 미완성된 캔버스가 놓여 있었고 붓에서 흘러내린 물감 자국이 바닥에 얼룩져 있었다.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 속을 유영했다. 그는 캔버스 대신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연필을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스케치북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한지수, 한지소. 그의 첫사랑이자 이제는 그를 버리고 떠나버린 옛 연인이었다. 그의 손에서 연필이 툭 하고 떨어졌다. 공허한 소리가 텅 빈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붓을 들어 물감통에 담갔지만 어떤 색도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의 작업실은 홍대의 번잡한 클럽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고독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고독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그의 텅 빈 삶을 더욱 잔인하게 파고드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힙합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도현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그림은 따뜻하고 감성적이었지만 상업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돈벌이에 서툴렀고 그림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그림은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다. 특히 지수와 헤어진 후 그의 그림은 더욱 어둡고 우울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는 그림 속에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토해냈다. 지수와 도현은 대학 시절부터 5년을 사귄 캠퍼스 커플이었다. 도현은 순수했고 오직 지수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난했지만 지수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매일 밤 지수의 얼굴을 그렸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스케치했다. 지수 또한 한때는 도현의 순수함과 예술적 재능을 사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은 도현의 가난한 주머니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현의 재능보다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가치를 쫓았다. 2년 전 지수는 도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도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도현아, 미안해.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원해. 넌 평생 그림이나 그리면서 가난하게 살겠지.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비수 같은 말은 도현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지수가 떠난 후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 절망에 빠졌다. 그는 한동안 붓을 들 수 없었고 작업실에 틀어박혀 지수와의 추억 속에 갇혀 살았다. 하지만 도현은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그림 강좌를 통해 알게 된 아이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홍대 인근의 희망 나눔 문화 센터에 찾아가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천진난만한 웃음은 도현의 잿빛 일상에 작은 빛을 드리웠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곳에는 돈벌이도 질투도 없었다. 오직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가르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존재했다. 어느 비오는 토요일 오후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다. 도현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예쁜이는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쁜이는 한부모 가정 아이였다.
예쁜이의 낡은 필통과 달아빠진 크레파스를 보며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그는 예쁜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예쁜아, 이 부분은 하늘색으로 칠하면 더 예쁠 거야. 수업을 마치고 도연은 집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 그는 작은 문구점을 지나쳤다. 진열된 새 학용품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예쁜이가 쓰고 있는 낡은 크레파스와 그림을 그릴 때 힘들어하던 작은 손을 떠올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구점으로 들어가 꽤 비싸 보이는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그리고 예쁜 디자인의 필통을 골랐다. 그의 지갑 사정은 넉넉지 않았다.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은 월세와 식비로 나갔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일 예쁜이가 이것들을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작은 행동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의 영혼은 부유했다. 다음 날 도연은 예쁜이에게 선물 꾸러미를 건넸다. 예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예쁜이는 신이 나서 선물을 풀어보았고 새 색연필과 스케치북, 예쁜 필통을 보며 폴짝폴짝 뛰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예쁜이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괴로움도, 외로움도 그를 침범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이름이었다. 도연아, 너 소식 들었어, 한지수. 그 한지수 말이야. 다음 달에 결혼한대. 친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수, 그녀는 정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는 것인가? 그는 곧바로 SNS를 검색했다. 지수의 계정에는 화려한 웨딩 사진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수와 한 남자의 사진이 가득했다. 남자는 사업가 이재원, 엘리 재원, 이라는 이름의 재벌 2세였다. 그는 명문대 출신에 재력과 외모까지 겸비한 완벽한 남자였다. 사진 속 지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왕자님을 만났어요. 꿈 같은 현실이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칼로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수는 그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의 순수했던 사랑이 그녀의 탐욕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치욕감을 느꼈다. 지수는 그에게 철저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를 비웃었고 그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그는 작업실 한 구석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지수와 맞췄던 낡은 커플링, 빛바랜 커플 사진, 그리고 찢겨진 차에 발견된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는 아버지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도연의 아버지, 김민호 김민호는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도연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도연이 돈벌이에 관심 없이 그림만 그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도연은
아버지의 물질 만능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도연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독립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네가 언젠가는 세상의 잔인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준비해 둔 것을 사용하거라. 그것은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 아래에는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도연은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돈은 그에게 족쇄와 같았다. 하지만 지수의 결혼 소식은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복수심을 일깨웠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더 이상 그녀가 비웃었던 가난한 예술가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안에는 거액의 해외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타겟 분석 및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재원과 한지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이재원의 재산 현황, 그의 사업체, 심지어 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까지, 그리고 한지수의 과거 연애사, 그녀의 허영심, 그리고 그녀가 이재원에게 접근한 동기까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이재원과 한지수에 대해 조사해 왔음을 암시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재원은 너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이다.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재원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 그는 아버지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재원을 단순히 돈 많은 남자로 보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으며 그 목적은 자신의 복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지수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자 그녀와 이재원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복수라는 잔인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지수를 향한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의 알 수 없는 복수 계획.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절망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던져준 복수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작업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커플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에서 빛났다. 그것은 이제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도연의 작업실은 더 이상 예술가의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는 전장이 되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아버지 김민호 회장이 보낸 USB 속 타겟 분석 및 실행 계획 파일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한지수와 이재원에 대한 도연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이재원의 사업 구조, 재산 현황, 심지어 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그리고 한지수의 과거 연애사와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에 대한 분석까지. 이 모든 정보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수를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도연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의 방식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의 눈은 USB 파일의 마지막 문구를 다시 읽었다. 이재원은 너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이다. 이재원이 단순한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말이었다는 사실에 도연은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지수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자마자 그녀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그녀를 파멸시킬 함정을 미리 파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가 바로 이재원이었다. 도연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도연과의 불화 이후 처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서초구에 위치한 김민호 회장의 대저택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섰다. 책상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투자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김민호 회장은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정했다. 오랜만이구나. 도연아, 네가 이곳에 다시 올 줄은 몰랐다. 김민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무슨 뜻입니까, 이재원은? 이 모든 계획은?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호 회장은 옅게 미소 지었다. 네가 지수에게 버림받았을 때 나는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과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나는 내게 세상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겪은 고통을 되갚아줄 방법을 찾았다. 그는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이재원이 한 호텔에서 의문의 남자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재원은 겉으로는 번듯한 재벌 2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편법과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를 이용해 지수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김민호 회장의 설명은 냉혹했다. 그는 이재원이 어떻게 불법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그리고 심지어는 비자금 세탁까지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수는 돈을 쫓아 너를 버렸다. 이제 그 돈 때문에 파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재원이 무너지면 그의 돈을 쫓았던 지수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복수라고 말했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냉정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였다. 하지만 지수가 자신에게 했던 비수 같은 말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평생 그림이나 그리면서 가난하게 살겠지. 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 말들은 도연의 순수했던 사랑을 짓밟았고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도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김민호 회장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당한 고통을 갚아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재능 있는 아이다. 하지만 너무 순수하고 나약했다. 이 경험을 통해 너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복수를 통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아버지는 도연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며 드림 캔버스라는 새로운 일러스트레이션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너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라. 지수가 너를 비웃었던 가난한 예술가가 아님을 보여주어라. 성공은 최고의 복수다. 아버지는 도연에게 구체적인 사업 전략과 투자 계획까지 제시했다. 도연은 아버지의 냉철함에 또 한 번 놀랐다. 아버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도연의 성공까지 염두에 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를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홍대거리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드림 캔버스를 설립했다.
그는 낮에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이제 슬픔 대신 복수심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담아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그림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그의 색채는 더욱 깊어졌다. 강력한 자금 지원과 도연의 타고난 재능 덕분에 드림 캔버스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그림체로 광고, 출판,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평론가들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드림 캔버스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생 기업으로 떠올랐다. 도연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지수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더 이상 가난한 예술가가 아님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켰고, 특히 지수가 일하는 미디어 업계에 드림 캔버스의 소식이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한편 한지수는 이재원과의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이재원의 재력과 배경에 취해 도연과의 과거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값비싼 명품 쇼핑 사진, 호화로운 해외여행 사진, 그리고 이재원과의 다정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도연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으려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자신이 일하는 패션 잡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최근 주목받는 신진 아티스트와의 협업이었다. 담당 편집장이 발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 가득 드림 캔버스의 작품들과 김도연 대표의 사진이 나타났다. 지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비볐다. 분명 김도연이었다. 자신이 버린 그 가난한 남자. 그런데 그가 드림 캔버스의 대표로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분은 최근 일러스트레이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김도연 대표입니다. 그의 작품은 기존의 틀을 깨는 독창성과 깊은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잡지사에서도 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면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편집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도연이 겨우 몇 년 만에 이토록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났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해 일부러 성공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함께 의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퇴근 후 이재원을 찾아갔다. 이재원은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와인 파티를 열고 있었다. 화려한 인맥들 속에서 이재원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재원에게 도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원 오빠,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 옛날 남자친구였던 김도연이라는 애가 갑자기 무슨 회사를 차려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애는 그냥 가난한 예술가였는데 뭔가 이상해요. 지수는 이재원의 반응을 살폈다. 이재원의 얼굴에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쳤다. 그는 지수의 말을 듣고 순간 긴장하는 듯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 지었다. 별것도 아니네. 지수야, 그런 애들이 한둘이야 잠깐 반짝하다 말겠지. 괜히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도연에 대한 알 수 없는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과거 연인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이재원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김민호 회장과의 계약 때문이었다. 김민호 회장은 이재원에게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며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바로 자신의 아들 김도연의 성공을 위해 이재원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이재원은 김민호 회장의 거대한 힘을 알았기에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도연이 김민호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김민호 회장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재원은 도연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겉으로는 지수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도연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언론사 기자 이서연 엘리 서연 디로이였다. 이서연은 예리한 통찰력과 뛰어난 취재력을 가진 기자로 최근 이재원의 사업에 대한 수상한 소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제보를 받고 은밀히 조사 중이었다. 그녀는 이날 이재원의 파티에 잠입하여 취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원과 지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지수가 언급한 김도현이라는 이름과 드림 캔버스라는 회사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재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서연은 직감했다. 이재원의 주변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도연에게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강력한 호기심을 느꼈다. 지수는 도연의 성공을 믿을 수 없어 계속해서 그를 주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백과 보석들을 자랑하며 도연의 성공이 한순간의 허상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연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은 이제 질투심과 복수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드림 캔버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도연의 회사를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미 아버지 김민호 회장의 거대한 계획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파멸의 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복수의 가면을 쓴 김도연의 칼날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복수의 그림이 그려진 붓이 들려 있었다. 한지수는 김도연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났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성공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가난한 예술가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수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드림 캔버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도연의 회사를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김민호 회장, 즉 도연의 아버지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의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김민호 회장은 도연의 성공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드림 캔버스의 혁신성과 김도연 대표의 천재성을 부각시켰다. 이재원에게도 은밀히 도연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다. 이재원은 김민호 회장의 거대한 영향력을 알았기에 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드림 캔버스를 포함시켰고 겉으로는 도연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행동했다. 지수는 이재원마저 도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도연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복수의 가면을 쓰고 지수와 이재원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그는 이재원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지수를 만났다. 지수는 도연의 성공한 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그의 부유한 배경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다. 김도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으신 건가요? 지수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연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도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한지수 씨 덕분이죠. 덕분에 제가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감사를 표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었다. 이재원은 지수와 도연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는 지수와 도연이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몰랐지만 지수가 도연에게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호 회장이 그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일 리 없었다. 이재원은 도연이 김민호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경계했다. 그는 김민호 회장의 복수 계획의 일부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이서연, 리서연 기자가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재원의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취재 중이었다. 그녀는 이재원의 과거 행적과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와 도연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포착했고 이재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김도현, 드림 캔버스, 김민호 회장. 이서연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재원의 비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연에게서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운을 느꼈다. 지수는 도연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재원과의 호화로운 결혼 준비 과정을 과시하며 도연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으려 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 최고급 호텔 연회장,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도연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녀의 허영심은 극에 달했다. 도연은 지수의 SNS 게시물들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마음껏 과시해라. 네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아버지 김민호 회장에게 이재원의 비리를 폭로할 타이밍을 조율했다. 아버지는 이재원이 지수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할 때 그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서연 기자는 도연과 지수, 이재원의 관계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고 그가 한때 가난한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김민호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서연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호 회장의 거대한 영향력과 이재원의 수상한 비리, 그리고 도연의 갑작스러운 성공,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다. 어느 날 이서연은 드림 캔버스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도연을 만났다. 김도현 대표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실탐사 보도국의 이서연 기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도연은 이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서연이 이재원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복수 계획의 뜻밖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저는 이재원 씨의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취재 중입니다. 그리고 김도연 대표님과 한지수 씨, 그리고 김민호 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서연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복수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유능한 기자였고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과거와 지수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재원의 비리에 대해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들을 흘려주었다. 그는 이서연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했다. 이서연은 도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도연의 눈빛에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도연이 건넨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재원에 대한 심층 취재에 들어갔다. 이재원의 회계 장부, 그의 측근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은밀한 해외 자금 이동 내역까지 이서연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한편 지수는 도연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녀는 이재원에게 도연의 드림 캔버스가 사실은 김민호 회장의 돈으로 세워진 허상이며 도연이 과거 가난한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은 지수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 정도 가지고 김도연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김민호 회장의 아들을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어. 지수야, 그냥 결혼 준비나 신경 써. 이재원의 목소리에는 지수에 대한 경멸과 함께 도연에 대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이재원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그녀의 허영심과 질투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원과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었고 그 누구도 이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연을 자신의 결혼식에 초청했다. 그것은 도연에게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과시하려는 마지막 비웃음이었다. 도연은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초대장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결혼식이 복수의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 김민호 회장에게 결혼식 당일에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보고했다. 아버지, 이재원과 한지수의 결혼식 당일,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민호 회장은 도연의 눈빛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들답구나. 네가 그들에게 세상의 잔인함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여라.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작업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마지막 복수를 위한 작품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수와 이재원의 추악한 진실을 예술적으로 폭로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의 붓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움직였고 그의 색채는 복수심으로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손에서 피 묻은 씨앗이 자라나 거대한 파멸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결혼식 날, 그 그림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이지우는 굳게 닫힌 사장실 문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미래기술의 운명이 걸린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다. 어제 이대호 부장에게 던져졌던, 그리고 지금 김민경 차장이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사무실에는 여전히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꽂혀 있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결연했다. 그는 회장에게 이 보고서를 직접 전달해야만 했다. 회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자 자신의 잊힌 존재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다. 강현우 회장은 사장실 안에서 고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긴급대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단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혁신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래기술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다음 주 투자자들과의 최종 협상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할 운명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한지훈 대리가 찾아왔습니다. 꼭 회장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만. 비서실장은 지훈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며 보고했다. 한지훈 대리는 평소 존재감이 미미한 직원이었다. 강현우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는 직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편이었다. 들라 해라. 지훈은 사장실로 들어섰다. 널찍한 회장실은 그의 낡은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는 회장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한지훈입니다. 회장님, 긴급대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현우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한지훈 대리 자네가 보고서를 마케팅팀에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나? 그는 지훈이 가져온 보고서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지훈이 마케팅팀의 단순 실무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부장님께 먼저 제출했으나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다. 강현우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표지에는 미래기술 생존 전략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보고서 한지훈 작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대충 훑어볼 생각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내 달라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여느 부서 보고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회사의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물론 실패한 인공지능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 단순한 실무자의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깊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이게 자네가 작성한 건가? 강현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지훈이 개발한 내부 데이터 최적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은 혁신적이었다. 특히 실버케어 인공지능 챗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 제시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그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이었다. 그때 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그들은 지훈이 사장실로 향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뒤따라온 것이었다. 회장님, 저 한지훈 대리가 감히 회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다니. 그는 마케팅팀의 일가의 대리에 불과합니다. 회장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대호 부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경 차장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습니다. 회장님, 그의 보고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녀는 지훈의 보고서를 강현우 회장의 손에서 빼앗으려 했다. 강현우 회장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은 깊이 찌푸려졌지만 그것은 짜증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표정이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리고는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대호 부장, 김민경 차장, 이 보고서를 자네들은 언제 받아봤나? 강현우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대호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다. 그게 한 대리가 얼마 전에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너무 바빠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대리의 보고서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차장이 변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강현우 회장은 보고서를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한지훈 대리, 이 보고서의 내용 모두 자네의 생각인가? 특히 이 실버키어 인공지능 챗봇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군. 네, 회장님,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상했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없었다. 강현우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훈의 비범한 통찰력과 전문성에 놀랐다. 그는 불현듯 오래전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미래 기술을 창업할 당시 그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상업적 이익만을 쫓게 되었고 그는 초심을 잃고 있었다. 지훈의 보고서는 그에게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불어넣는 듯 했다. 이대호 부장, 김민경 차장, 자네들은 회사에 존망이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것도 회사를 살릴 유일한 해답이 될지도 모르는 보고서를. 강현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때 강현우 회장의 눈에 보고서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지훈이 스카이넷 솔루션즈라는 로고가 새겨진 사원증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반짝이는 금메달이 함께 있었다. 강현우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카이넷 솔루션즈는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 몸담았던 회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이라는 이름의 천재 프로그래머가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라는 핵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개발자는 프로젝트 도중 갑자기 사라져 업계에 큰 의문을 남겼었다. 한지훈 대리, 자네가 설마 스카이넷 솔루션 지도로의 그 한지훈이란 말인가? 강현우 회장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의 눈빛은 지훈에게서 과거의 영웅을 발견한 듯한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은 강현우 회장의 말에 경악했다. 스카이넷 솔루션즈라면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핵심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개발했다는 천재 개발자가 바로 자신들이 매일 무시하고 조롱했던 한지훈 대리였다니.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이 깃들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강현우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회장님, 제가 스카이넷 솔루션즈의 한지훈이 맞습니다.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김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왜 이곳에서 이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가?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기술이 의도치 않게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일으켰고 그 책임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강현우 회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리고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숨어 지냈지만 그 어떤 것도 자네의 능력을 지울 수는 없네. 오히려 나는 자네의 진정성과 용기에 더 감명받았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자네의 경험과 통찰력이 담긴 회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네. 그는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현우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호 부장,
김민경 차장, 자네들은 오늘부로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한지훈 대리의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회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강현우 회장은 지훈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한지훈 대리, 아니, 이제 한지훈 상무로 승진 발령한다. 자네에게 미래기술의 미래를 맡기겠네. 이 보고서의 계획을 실행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현우 회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 미래기술을 살리겠습니다. 이대호 부장과 김민경 차장은 지훈의 승진 소식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무시했던 평범한 대리가 자신들의 상사가 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회장실을 빠져나오면서 지훈을 향해 찢어질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지훈은 이미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미래기술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정기호 교장이 주최하는 전국교육자 연수회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국 각지의 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 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강당은 빈틈없이 채워졌다. 무대 중앙에는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학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정기호 교장은 연단에 서서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듯 이지훈은 강당 맨 뒤편, 어두운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기호 교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심판의 버튼이 쥐어져 있었다. 이 버튼 하나로 정기호 교장과 침묵했던 학교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날 터였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이 겪었던 고통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손은 더욱 단단하게 쥐어졌다.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정기호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우리 학교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 철학과 아이들을 위한 헌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의 위선적인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미리 준비한 복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노트북을 열고 원격으로 강당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다. 단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는 정기호 교장의 발표 자료가 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스크린 제어권을 확보했다. 정기호 교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희 학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 역시 철저히 관리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민준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적나라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김민우, 박지환, 최현수 세 아이들이 민준을 둘러싸고 폭행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뺨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다. 그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곳곳에서 경악과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기호 교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당장 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는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서 음성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녹취록 속에는 민준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담임교사가 가해자 부모에게 학생들끼리의 장난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정기호 교장은 학교의 명예를 운운하며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심지어 정 교장이 가해자 부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듯한 통화 내용까지 강당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분노의 치를 떨며 정기호 교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저게 교장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 내 아들이 저런 학교에 다녔다니 말도 안 돼. 언론사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아냈다. 정기호 교장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무대에 주저앉았다. 그의 굳건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눈에는 패닉과 함께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때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은지 변호사는 충격과 함께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건이 이토록 추악하게 은폐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영상 속 민준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이 왜 그토록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검찰 측과 법조계 선배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이 서 있는 강당 뒤편으로 향했다. 지훈은 여전히 감정 없는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은지는 그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거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강렬한 고독과 함께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보았다. 젠장 누가 이런 짓을. 정기호 교장은 발버둥치며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공포에 마비된 듯했다. 지훈은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민준이 죽기 직전 자신의 수첩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서툰 글씨로 아빠, 미안해. 너무 아파. 괴롭힘. 멈추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흐릿하게 그려진 가해자 아이들의 손목에 있던 그 문신의 흔적이 보였다. 그 문신은 단순한 집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마지막으로 본,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의 부모들이 아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부모들의 울음소리였다. 그들은 민준의 고통에 공감했고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은지의 신속한 보고 때문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정기호 교장을 긴급 체포했다. 정 교장은 저항했지만 그의 몸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지훈이 서 있는 강당 뒤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지훈의 존재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지우는 정기호 교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의 복수극은 성공했다. 모든 가해자들과 그들을 비호했던 어른들이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강당하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고 학부모들은 정기호 교장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학교폭력 은폐 교장, 충격적인 진실 드러나 피해 학생 죽음으로 내몬 비열한 어른들의 민낯. 민준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민준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들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민준을 위해 울 수 있었다. 강은지 변호사는 강당을 빠져나오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모습은 처절한 고독을 보여주는 듯 했다. 강은지는 그의 복수가 단순히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뒤를 따랐다. 이 복수극의 끝에 지훈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피로 물든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지훈의 내면에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민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이지훈의 처절한 복수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김우진, 박선영, 최성민 부자, 그리고 정기호 교장에 대한 연이은 폭로는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김우진은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한성건설은 검찰 수사와 여론의 질타 속에서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의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의 아들 김민우는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친구들의 외면 속에서 고통받았다. 민우는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군림하는 학교 폭력의 주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박선영은 유치원 공금 횡령, 교사 임금 착취, 그리고 학교 폭력 은폐 혐의로 구속되었다. 행복나무 유치원은 폐쇄되었고 그녀의 교육자로서의 명성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졌던 탐욕과 위선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그녀의 아들 박지환은 어머니의 추락과 함께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지환은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민준에게 가했던 언어폭력과 정신적 고통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최성민 변호사는 증거 조작, 위증교사, 그리고 불법 로비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구속되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는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가 옹호하던 정의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그의 아들 최현수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되었고 학교 폭력 가해 사실까지 밝혀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가 손목에 새겼던 문신은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조직까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수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정기호 교장은 학교 폭력 은폐,
뇌물수수,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파면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교육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부정당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비리 교장, 무능한 교육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학교의 명예는 민준의 죽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지훈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은 한동안 깊은 허무감에 시달렸다.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고 나니 삶의 의미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민준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그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민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은지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제안했다. 이지훈 씨, 당신의 복수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이제 당신의 아들 민준이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아픔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은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강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찢겨진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첩에 그려져 있던 문신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문신은 마약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약 유통에까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더 큰 어둠을 드러낸 겁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이 그토록 끔찍한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금 분노와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강은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도록 해주세요. 강은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지훈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동반자가 생겼다. 그는 강은지와 함께 민준이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학교 폭력 가해자와 학교의 책임 강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들은 국회를 찾아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중 앞에서 민준의 이야기를 증언했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지훈의 진심과 강은지의 논리적인 주장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특히 지훈이 민준의 유품들과 복수 과정에서 확보했던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자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하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준호, 박지연, 최성민 부자들의 몰락과 정기호 교장의 체포는 민준이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언론은 그들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는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의 지지 서명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어느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준이법이 통과되는 순간 지훈은 강은지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민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의 옆에 앉은 강은지 변호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지훈 씨, 민준이가 기뻐할 거예요. 민준이법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의 은폐 시도를 강력히 처벌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의무화하여 피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학교 폭력 예방 및 처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지우는 민준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학교에 보급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빛 속에서 민준의 이름을 외치며 다른 아이들의 수호자가 되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지우는 여느 때처럼 민준의 봉안당을 찾았다. 그는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초코우유와 작은 피규어 인형을 비석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났다. 민준아, 아빠가 해냈어. 네 억울함 이제 조금은 풀렸겠지. 그리고 아빠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단다. 네가 아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 지우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봉안당 처마 밑에 있던 작은 새 둥지였다. 둥지 속에는 이제 새끼 참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고 새끼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활기차게 움직였다. 3년 전 그가 생명을 구했던 그 작은 참새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새로운 생명을 낳은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마음속에 피 묻은 씨앗처럼 박혀있던 복수심은 이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 그 자리에는 민준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민준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지우는 민준의 목까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지훈의 복수는 끝이 났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과 그들을 비호했던 어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김우진, 박선영, 최성민 부자, 그리고 정기호 교장에 대한 연이은 폭로는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민준의 억울함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고 민준이 법은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복수가 끝난 후 지훈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다. 거대한 목표를 이루고 나니 삶의 의미가 사라진 듯했다. 그는 여전히 민준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복수의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로 인해 그의 영혼은 지쳐 있었다. 그는 다시 민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먼지가 쌓인 민준의 유품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축구공, 만화책, 그리고 찢겨진 수첩. 그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 허무감은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은지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제안했다. 이지훈 씨, 당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학교 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민준이 재단을 설립하여 아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 주세요.
강은지의 눈빛에는 진심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수첩에서 발견된 찢겨진 페이지와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지훈 씨, 민준이의 죽음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약 조직과 연루된 아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더 큰 어둠을 드러낸 겁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이 그토록 끔찍한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금 분노와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강은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도록 해주세요. 강은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지훈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민준이 겪었을 마지막 고통을 생각하며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동반자가 생겼다. 그는 강은지와 함께 민준이 재단 설립에 착수했다. 재단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활동이었다. 지훈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특수훈련 경험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은밀히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그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는 직접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던 아이들도 민준의 아버지이자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지훈의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 지훈은 연단에 서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당에는 수많은 후원자들과 피해 학생 가족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을 이겨낸 자의 강인함과 함께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죽음은 저에게 세상의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민준이 재단은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강은지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은지는 연단 아래에서 지훈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지훈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연설을 이어갔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민준이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이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민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민준이 재단의 활동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이후 민준이 재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법률 지원팀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했다. 지우는 재단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절망 속에 있던 아이들은 지훈의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찾고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훈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준의 봉안당을 찾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매주 주말, 그는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초코우유와 작은 피규어 인형을 들고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아, 아빠가 오늘은 이런 아이들을 만났단다. 너처럼 힘들어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밝게 웃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단다. 네 덕분이야. 민준아, 네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지우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봉안당 처마 밑에 있는 작은 새 둥지였다. 둥지 속에는 이제 깃털이 보송보송하게 자란 새끼 참새들이 어미새와 함께 지저귀고 있었다. 3년 전 그가 생명을 구했던 그 작은 참새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마음속에 피 묻은 씨앗처럼 박혀있던 복수심은 이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 그 자리에는 민준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평화와 사명이 자리 잡았다. 민준의 죽음은 지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그에게 깊은 절망과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민준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사명은 민준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민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날까지